오늘 또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이 밤거리를 걷고 있자니 몇 해 전 그날의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온몸을 휘감습니다. 건물 경비 일을 마치고 이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처량하게 내리는 비는 지금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내, 박선영, 그리고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그 충격적인 비극의 시작. 모든 것은 바로 그날, 제가 웃으며 퇴직을 맞이했던 그날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생산부장으로 30여 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년까지 무사히 완주했다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회사 후배들과 경영진들의 따뜻한 격려와 축하 속에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 대출 하나 없이 마련한 경기도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 은행에는 두둑한 예금과 함께 이제 막 입금된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줬으니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 선영이와 함께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실컷 다니고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아내에게 좋은 것도 많이 사주며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제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적어도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한 달이 흘렀을까요?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관악산 산행을 하고 돌아온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리 싸늘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주방을 둘러보아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이 평소와 달리 조금 어수선했고 안방 화장대 위와 옷장 몇 칸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출복 몇 벌과 아끼던 액세서리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친정에라도 급히 간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제게 연락 한 통쯤은 남겼을 텐데요. 저는 며칠 전 아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저는 밤새 아내가 다니던 병원 응급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내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내일까 하는 마음에 황급히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근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진우 선생님 댁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지난달에 이 집을 금매로 내놓으시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가셨는데 잔금일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려고 며칠째 연락을 드려도 통 연락이 되질 않아서요. 혹시 사모님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사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로 잡혀 있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았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아내가 이미 받아갔다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걱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과 알 수 없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가 집을 팔았다니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제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선생님과는 다 합의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시다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셨는데요. 중개인을 돌려보낸 후 저는 멍하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팔았다. 나 모르게. 그리고 돈을 챙겼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끔찍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제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남아있던 퇴직금과 예금이 거의 전부 인출되어 잔액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사고도 단순 가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 퇴직만을 기다렸다가 평생 모은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달려가 아내의 물건들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화장대 가장 아래 칸, 낡은 편지 봉투 속에서 차갑게 접힌 종이 2장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행 편도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증.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의 이름으로 된 똑같은 행선지에 티켓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내 곁을 지켜온 아내가, 내 아이의 엄마인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박선영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지난 30년의 세월이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엄마에게서 무슨 연락이라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 아빠가 또 엄마한테 무슨 심한 말을 한 거 아니냐는 식의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처가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그들 역시 아내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자네가 어떻게 했기에 우리 딸이 말도 없이 집을 나갔겠나 라며 저를 나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페인처럼 보내던 중 문득 아내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사람들도 사귀고 재미있다며 열심히 다니던 문화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수강했던 사진 강좌의 강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아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아내와 몇 번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중년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김민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피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붙잡고 간곡히 사정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고 제발 아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달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선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분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가끔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남자랑 같이 한국을 떠나 동남아 어디로 가서 살 거라고 노후 준비는 다 해뒀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후 준비, 그게 바로 내 퇴직금과 내 집이었던가. 김민경 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아내가 필리핀의 어느 도시로 갈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가 최근에 다녔던 재테크 관련 투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경 씨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투자 모임,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아내가 가끔 거실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던 아내였기에 혹시 거기에 무슨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시간조차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컴퓨터에 별다른 보안 설정을 해두지 않았기에 바탕화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가 사용했을 법한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과 문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스팸 메일과 광고 메일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해당 메일들을 클릭했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 강좌 끝나고 시간 어째? 저번에 말했던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짜봐야지. 당신만 믿고 모든 것을 걸었어. 알지? 사랑해, 당신의 태석. 태석 씨, 저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생활,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남편 퇴직금만 나오면 바로 실행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믿어요. 선영이가 메일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 표현뿐만 아니라 제 퇴직 시기와 금액을 언급하며 치밀하게 도피 계획을 짜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첨부 파일에는 두 사람이 여행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몇 장과 우리만의 보금자리 후보라며 필리핀의 고급 리조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알던 지난 30년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저토록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분노와 함께 아내와 저놈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돈으로 내 아내가 저 젊은 놈과 함께 저런 파라다이스에서 희희낙낙하며
몸을 섞고 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능숙한 손길에 아내는 어떤 소리를 냈을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다정한 모습 위로 제 상상 속에서는 그들의 은밀하고 뜨거운 밤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이메일에서 언급된 고수익 투자 스터디라는 단서를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자 어렵지 않게 해당 모임의 온라인 카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 회장이라는 모임 대표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미 강태석이라는 자가 모임의 투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여 잠적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태석이 박선영이라는 제 아내와 함께 필리핀의 특정 도시로 출국한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내 아내는 상간남과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상간남은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집은 이미 다음 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 저는 남은 돈을 끌어모아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살림살이를 작은 오피스텔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을 확인하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내 피 같은 돈,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추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희망인지 아니면 처절한 복수의 시작일지 모를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박선영과 그 어린 놈 강태석을 찾아내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열사의 땅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남겼을지 모를 희미한 흔적들을 따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윤 회장에게서 들었던 도시, 아내와 그놈이 예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콘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언어, 숨막히는 더위, 그리고 매일같이 줄어드는 경비는 저를 더욱 지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제 추적이나 경찰 조사를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을 겁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남은 돈마저 거의 탕진한 채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내를 실종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 절차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질 뿐 제 절박한 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이 일부 들어왔지만 이미 아내가 빼돌린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돈과 아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겨우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 옮겼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평생 모은 재산은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아내는 젊은 놈과 함께 저를 비웃으며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요.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웠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끔찍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독한 숙취와 함께 더 깊은 절망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놈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평생 가족을 위해 개처럼 일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옥을 안겨줄 수 있단 말이냐. 저는 밤마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향해 그리고 박선영과 그놈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뒹굴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살이마저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제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드는 듯 하더니 외가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혹은 아내에게서 직접 연락이라도 받은 것인지 엄마가 아빠의 무시와 막말로 평생을 힘들어했다며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도 엄마한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라는 아들의 비수 같은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마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제는 대놓고 자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무심했고 처가에도 소홀했으며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배신을 당할 만큼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내팽개쳐질 만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한 박선영 그 여자의 악랄한 합리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과 원망, 그리고 끝없는 자책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마지막 남은 오기 같은 것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아들 녀석의 냉담한 시선과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라는 간절한 권유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술을 끊었고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젊은 시절 따놓았던 건물 관리 자격증이 있었던 터라 작은 빌딩의 경비원으로 겨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아니, 살아야겠다는 최소한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며 잊었던 평온을 아주 조금씩 찾아가려 애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최진우 씨 되십니까? 저 예전에 그 투자 모임 대표였던 윤 회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강태석이 그놈이 드디어 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태석이 그 개자식이 잡혔다고 내 돈,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이
그럼 제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그 여자만이라도 무사하기를, 아니, 그 여자만이라도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건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일단 경찰서로 와보시죠. 윤 회장의 말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놈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돈,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놈을. 그리고 어쩌면 아내의 행방도 알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과 함께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면회실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잠시 후 수척한 모습의 강태석이 형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초라한 사기꾼의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꼬드겨 내 돈을 가지고 도망쳐? 제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강태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니 이내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선영 씨와는 이미 6개월 전에 헤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라고? 헤어졌다고? 그럼 내 아내 박선영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놈이 가져간 내 돈은, 내 퇴직금, 내 평생 모은 재산은 어디 있어? 강태석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 제가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선영 씨도 그 일로 저와 크게 다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을 저 어린 놈이 허공에 다 날려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아내는 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물었습니다. 내 아내 박선영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강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어느 한인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 소식을 듣고는 차마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개자식 강태석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내 인생은, 내 돈은, 그리고 내 아내는. 저는 다시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처지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돈을 날리고 이제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지내고 있을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내에게 꼭 직접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가족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이 당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었는지,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돈과 주변의 작은 도움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심보다는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를 아내와의 대화를 위한 처절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저는 강태석이 말했던 식당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혹은 아내가 그곳을 떠나서인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허탕치며 거리를 헤매던 중
우연히 한인 정보지를 통해 외곽 지역의 작은 한인 식당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박선영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다는 종업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선영이 몸이 안 좋아 오래 일하지 못하고 자주 쉬어야 했으며 지금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갓산 하숙집 같은 곳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례금을 주고 아내의 숙소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하니 그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아내가 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숙소 문을 열고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곱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영양실조인 듯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힘없이 축 처진 어깨.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아픈 듯 힘겨워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손에는 아마도 아침거리를 사온 듯한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그녀가 마침내 싸늘하게 변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벌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 앞에서 차마 아무런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흐느낌을 그치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아내 박선영의 입에서 나온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라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당신 집안에서는 우리 집 가난하다고, 학벌도 변변찮다고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때 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원망이 서리빨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늘 우리 친정을 무시했어요. 내가 우리 동생들 학비라도 조금 보태주려고 하면 당신은 내 돈은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라고 있는 돈 아니라며 불같이 화를 냈죠. 당신에게 내 가족은 그저 귀찮고 돈만 축내는 존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내 집 마련하고 내 가족 건사하기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친정에는 늘 인색하고 매몰찼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우리 엄마 쓰러져서 수술비 급하게 필요했을 때였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사정했지만 당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절했죠. 당신 동생들한테 빌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부모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저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여보. 아내의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성공과 제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을 뿐, 아내의 슬픔과 절망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그 모든 것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돈과 명예, 내가 똑같이 빼앗아 주겠다고. 당신도 한번 느껴보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내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석이라는 남자를 만난 것도, 투자 모임에 발을 들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강태석에게 이용당하고 가진 돈마저 상당 부분 사기당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복수를 했으니까요.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 돌려줄 돈도 없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내 최선이었어요. 당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년간 제 오만과 무관심 속에서 칼을 갈아온 낯선 복수의 화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준 상처가 이토록 깊고 컸다는 것을 저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며칠 후 한국에 있는 장모님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돌아와 달라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떤 낯으로 그들을 보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과 아들에게는 차마 아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그녀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오열하셨고 아들 녀석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처남과 아들이 아내를 설득하여 데려오겠다며 다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 허름한 숙소마저 떠나 또다시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그들이 수소문해 봤지만 박선영이라는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처가와 자식들의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 아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짧았습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나 같은 건 잊어줘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저를 원망합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이제는 작은 빌딩의 경비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일기장을 읽으며 제가 저지른 과오들을 되새깁니다. 그녀가 느꼈을 절망과 고독, 그리고 복수심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씩
처가에 익명으로 작은 돈을 붙이곤 합니다. 아내가 그토록 도와주고 싶어 했던 그녀의 가족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속죄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용서받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녀가 제게 던졌던 그 처절했던 질문들. 어쩌면 제 남은 인생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저는 정작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이 빗줄기처럼 제 후회도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긴 저의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